어젯밤 진행된 대선 후보 TV 토론 결과 공화당은 승리를 자신하며 환호하는 반면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형편없는 실력을 보였다며 절망했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복수국적 연령 하향에 대한 여론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모국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납세 없이 복지만 누린다는 불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 서포크 카운티와 라클랜드 카운티 수돗물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돼 식수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피오이드 사태를 초래한 퍼듀 제약이 파산 보호를 신청했지만 사주일가는 개인 민사소송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연방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은 허정윤 총경이 경무관으로 승진한다고 밝혔습니다. NYPD 역사상 한인 최고위직으로 유리천장을 깼다는 평가입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1차 TV 토론회 결과에 민주당과 공화당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공화당은 승리를 자신하며 환호하는 반면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형편없는 실력을 보였다며 절망했습니다. 어젯밤 11월 대선을 앞두고 열린 첫 대선 후보 TV 토론. 트럼프 캠프는 토론회가 끝나기도 전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바이든이 왜 물러나야 하는지 정확히 보여줬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토론을 선보이며 승리를 거두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이번 토론의 목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의제를 끌어가는 것이었으며 목표를 달성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최대 약점 중 하나인 16의회 폭동사건 관련 자신의 정책 성과를 과시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회피하며 성공적으로 대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절망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익명의 민주당 당직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에서 좋았던 부분은 없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 출신인 벤 존슨은 토론을 보는 내내 고통스러웠다며 바이든을 사랑하고 같이 일한 적도 있지만 전혀 잘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바이든은 조국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시험에서 실패했다며 일부 민주당원 사이에선 후보를 교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어제 토론을 지켜본 유권자 565명을 상대로 진행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67%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나은 성적을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응답자는 33%에 불과했습니다. 응답자의 57%는 바이든은 나라를 이끌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답했고 44%는 트럼프가 나라를 이끌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 4월 복수국적 및 국적이탈 상실에 대한 여론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했던 한국 법무부는 최근 본격적인 대국민 여론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등 국적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정서를 조사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2010년 5월 개정된 국적법에 만 65세 이상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규정이 신설된 이후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꾸준히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하향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차례 필요성에 공감하는 발언이 있었고 이기철 재외동포청장도 이달 초 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을 맞아 개최한 재외동포와의 대화 행사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필요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지난 4월 관련 용역 등을 발주하며 정책 실무 준비에 나선 상황입니다. 재외동포청은 만 65세는 경제활동 은퇴 시기로 국적을 회복해도 모국 발전에 기여하기 어렵고 개인이 누릴 수 있는 편익도 적다는 취지 등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한국의 인구 소멸 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거론됩니다. 반면 한국에선 아직까지 건강보험 등 해외보다 유리한 국내의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꼼수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역 의무 등 형평성 문제도 논란 요소입니다. 병역을 마친 국민들 입장에선 의무는 안 지고 혜택만 보려 한다는 불만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만 65세 이후 한국 국적을 재취득하거나 해외 국적 포기 후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사람은 2020년 1,764명에서 2021년 2,742명, 2022년 3,043명, 2023년 4,136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뉴욕주 서포 카운티와 라클랜드 카운티 수돗물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돼 식수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부 샘플에서는 기준치의 두세 배가 넘는 독성 화학 물질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연방환경보호국에 따르면 지난해 서포 카운티에 공급된 수돗물에서 독성 화학 물질인 PFAS 가운데 최악의 유해 물질로 알려진 PFOA와 PFOS 등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보호국 조사 샘플 수돗물에서 기준치를 넘는 화학 물질이 총 17건 검출됐습니다. 라클랜드 카운티 역시 이번 조사에서 기준치를 넘는 물질이 모두 28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보호국은 일부 조사 샘플에서는 기준치의 두세 배가 넘는 PFOA가 검출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뉴욕주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PFOA, PFOS 검출 한계 기준은 10ppm 이하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기준을 강화하고 2029년부터 모든 공공수돗물의 검출 한계 기준을 4ppm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 역시 앞으로 현재보다 2배 이상 강화된 4ppt를 적용해야 합니다. 기준 강화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서포 카운티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서포 카운티 워터 어소리티는 PFAS 기준 강화는 입증되지 않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이미 비싼 탄소 여과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한층 강화된 수돗물 안전 규칙을 시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독성 화합물이란 오명이 붙은 PFAS는 연방정부가 현재 식품 포장재 제조 등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옷, 조리기구, 카펫, 화장품, 세제 등 7,800여 제품에 사용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PFAS 가운데 PFOA를 발암물질로, PFOS를 발암 가능물질로 각각 분류하고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연방대법원이 낙태금지법을 시행한 아이다호주에서 응급 낙태 수술은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판단을 유보한 성격이 강해 한시적인 결정이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아이다호주 낙태금지법에 따라 응급 낙태 수술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 정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낙태 전면 금지법을 시행 중인 아이다호주와 응급 낙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 정부 간 법정 다툼의 일환입니다. 아이다호주는 지난 2020년 낙태 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다만 법률은 여성의 임신 중절권을 보장한 로데웨이드 판례가 뒤집힐 경우에만 시행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실제 법률이 시행될지는 미지수였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수 우위 구도로 재편된 대법원이 2022년 6월 로데웨이드 판례를 뒤집으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다호주는 예정대로 낙태금지법을 시행했고 이에 연방정부가 연방법률인 응급의료법과 배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법률은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치료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낙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연방정부의 주장입니다. 연방법원과 항소법원은 모두 연방정부의 손을 들어줬고 주 정부가 항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마찬가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하급심 판단에 개입하지 않기로 한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입니다. 오피오이드 사태를 초래한 퍼듀 제약이 파산 보호를 신청했지만 사주 일가인 세클러 가문은 개인 민사소송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연방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파산 보호 신청으로 퍼듀 제약의 오피오이드 피해 구제는 끝난다는 1,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오피오이드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피해자들과 옥시콘틴 제조사인 퍼듀 제약사의 사주, 세클러 가족에 제기된 소송에서 조율된 피해 보상 합의 내용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전국적으로 중독과 부작용으로 무리를 빚은 오피오이드의 제조사 퍼듀가 전국의 피해자와 중독자에 대한 의료적인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닐 고서치 판사는 5대4 다수 의견 내용을 통해 여러 소송 내용에 대해 천문학적인 액수를 지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법원이 이를 인정하기 힘들다며 그렇다고 퍼듀의 면책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브렛 캐버노 판사는 피해를 받은 많은 시민들에게 구호의 길이 봉쇄되고 말았다며 퍼듀에게도 이 모든 과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간 것이며 결국 의회도 이 사안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클러 가족은 최근까지 피해 보상금으로 총 60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하고 향후 면책이 주어지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국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21년까지 총 64만 5천여 명이 오피오이드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알래스카에 거주하는 한인 시민권자 2명이 북한의 밀수출 혐의로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이 중무장하고 장갑차까지 동원해 급습 작전을 펼쳤는데요. 이들이 북한에 보내려 한 물품이 캔디와 딱지 등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지난 26일 알래스카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한인 2명을 밀수, 돈 세탁, 제재 회피 등 총 24건의 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래스카 연방검찰청에 따르면 연방수사국, 마약 단속반, 주류, 담배, 화기, 폭발물 단속국 등이 합동으로 이들의 거주지를 급습해 물품을 압류했습니다. 급습 작전에는 50명 이상의 연방 요원과 다수의 K9 유닛, 세대의 장갑차가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 요원들은 $5 상당의 PEG 캔디와 디스펜서, 12.5달러 상당의 딱지를 압수했지만 살상 무기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알래스카 지역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수사팀이 압류한 사탕과 딱지의 역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고 검찰청 대변인은 교활한 북한 정권이 우리 미국산 사탕과 어린이 장난감으로 무엇을 만들지 모른다며 어쩌면 폭탄일 수도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해당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소 100년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신문은 기소된 이들 중 한 명이 가족이 북한에 거주하고 있다며 그저 조카들을 위해 몇 가지 물건을 보내려고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 경찰에서 경무관급 한인 고위 간부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한국계 미국인으로 NYPD에서 첫 총경으로 승진한 지 약 6개월 만입니다. 뉴욕시 경찰국은 어제 한인 허정윤 총경이 데퓨티 치프로 승진이 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데퓨티 치프는 일선 경찰서를 책임지는 총경보다 한 등급 높은 직급으로 한국의 경무관과 비슷한 계급입니다. 계급장도 총경을 상징하는 독수리에서 별 1개로 바뀝니다. NYPD는 3만 6천 명의 경찰관과 1만 9천 명의 민간 직원이 근무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경찰 조직입니다. 이 중 데퓨티 치프 이상 보직 인원은 약 150명에서 200명에 불과합니다. NYPD는 경감 이하의 계급은 시험을 통해 선발하고 고위 간부에 해당하는 경정 이상은 실력과 조직 내의 신망을 두루 갖춘 인물이 상부의 지명을 받아 진급합니다. 허 총경은 이민자 출신이지만 내부 신임을 얻어 유리천장을 뚫고 승진한 것입니다. 허 총경은 1960년대 경상남도 진해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나온 뒤 부산여대를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 인디애나대에서 유학을 마치고 뉴욕 경찰 시험에 합격, 1998년 NYPD의 한인 첫 여성 경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맨해튼과 퀸스 등 한인 거주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경력을 쌓았고 2022년 한인 최초로 경정으로 진급했으며 지난해 연말에는 한인 최초로 총경으로 승진하는 등 NYPD에서 한인 최초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술복 차림의 의사가 장기를 손으로 들어 보이며 이게 신장입니다 라고 말하자 수술대에 누운 환자는 와우 하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이 진행되는 수술실에서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24일 일리노이주 시카고 노스웨스턴 메모리얼 병원은 수면 마취 없이 깨어있는 환자에게 진행한 신장 이식 수술을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28세 남성 환자 존 니콜라스는 전신 마취 대신 척추 마취만 받고 의식이 있는 상태로 눈을 뜨고 수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노스웨스턴 메디슨의 이식수술 전문의 사티시 나디그 박사는 각성 수술이 전신 마취에 비해 환자의 위험을 줄이고 입원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니콜라스의 수술은 2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으며
2, 3일 입원하는 다른 환자들과는 달리 수술 다음날 퇴원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수술을 받은 니콜라스는 수술 중 전혀 느낌이 없었다며 의사가 새 신장이 소변을 많이 만들 테니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당부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한편 16세에 크론병 진단을 받은 니콜라스는 어린 시절 친구가 신장 기증자로 나서며 새 삶을 선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상무부는 5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월과 비교해서는 보합에 머물렀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 전월 대비 0.1% 각각 상승했습니다. 대표 지수와 근원 지수 상승률 모두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근원 PC 가격 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2월 이후 4월까지 3개월 연속 2.8%에서 정체된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5월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0.2% 증가해 4월 0.1%보다는 올랐지만 2월 0.6%, 3월 0.7%와 비교해선 증가율이 저조했으며 전문가 전망치 0.3%에도 못 미쳤습니다. 캘리포니아 제9 순회항소법원은 어제 기화한 미 시민권자가 메타가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는 비시민권자를 선호해 고용을 거부당했다며 집단 소송의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항소법원은 재판관 2대1의 의견으로 이같이 판결하며 2022년 10월 내려졌던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2020년과 2022년 사이에 메타의 채용에 여러 차례 신청했지만 실패하자 2022년 5월 소송을 냈습니다. 메타가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대로 확정될 경우 메타는 집단 소송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엔지니어는 소송에서 메타가 계약차별금지법인 섹션 1982를 위반했다고 주장해왔고 메타는 이를 부인해왔습니다. 뉴욕시 무료 여름 급식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프로그램은 18세 이하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여름 방학 기간인 27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서류 작성이나 신분증은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되고 5개 보로의 일부 학교, 공원, 수영장, 도서관 및 푸드트럭에서 무료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아침 식사 서비스는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 15분까지, 점심 식사 서비스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15분까지 운영됩니다. 푸드트럭 서비스의 경우 주 7일 운영되며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의 무료 여름 급식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방학 때에도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NP 클리닉을 운영하는 한인 김모 씨는 윈드미어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ADHD 치료약 처방을 남발한 혐의로 체포 후 기소됐다고 어제 올란도 지역 매체 WKMG가 보도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주의력 결핍 장애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원격 의료회사 던헬스에서 근무했습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던헬스는 온라인 진단을 통해 ADHD 치료약을 처방하고 주기적으로 약물 리필을 제공한다고 광고했습니다. 김 씨는 광고를 통해 가입한 회원들이 비의료적 목적으로 ADHD 치료제인 에더럴과 기타 각성제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0만여 개의 ADHD 약을 불법 처방했으며 그 대가로 $80만 달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쾌적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79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 71도, 섭씨 22도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기온이 다시 올라가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월요일은 구름 낀 가운데 약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